축구장만한 크기 130km, 시간당 48,000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순간 당신은 한국공항 시스템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지하 130km. 공항 밑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에 고속도로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이미 풀었죠. 18분. 이 시간 안에 복구하지 못하면 국제선 전체가 멈춥니다. 수백 편이 지연되고 수만 명이 발이 묶이죠.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스톱워치를 들고 이 모든 걸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제한구역 심장부까지 들어갑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이걸 믿으시겠어요? 그럼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항공 뒷면을 15년 찍어온 탐사 PD 윤서아입니다. 오늘 한국공항의 숫자가 허세인지 진실인지 제 스톱워치가 답하겠습니다. 손목에 찬 스톱워치를 0으로 맞췄어요. 버릇처럼 해온 동작이었죠. 15년간 현장을 다니며 체득한 습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말보다 시간이 더 정직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섰습니다. 266편 런던발 항공기였어요. 승객 312명. 저도 그중 하나였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수령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기대감과 기자로서의 회의감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제 안에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한쪽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니까 빠를 거야. 다른 한쪽은 속삭였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해. 수화물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이 나왔어요. 5분. 아직 제 가방은 안 보였습니다. 6분, 7분.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가방을 찾아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가방이 보였어요.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에 묶어둔 노란 리본이 눈에 들어왔죠.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12분.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공항 지하 출입구 앞에 섰어요. 보안 담당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죠.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책임의 무게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숫자가 내려갔어요. -4층에서 멈췄죠. 문이 열렸습니다. 소음이 귀를 쳤어요. 기계음, 컨베이어 벨트 소리, 경고음. 모든 소리가 하나로 섞여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고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가방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총괄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41살. 18년 경력. 악수를 청했죠. 손이 단단했습니다. 기계를 만져온 손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윤 PD님. 도윤 씨가 말했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곳은 인천공항 BHS 심장부입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중추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층 구조였어요. 각 층마다 컨베이어 벨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입체적인 미로 같았습니다. 여기가 전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체 길이가 130km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죠. 130k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지하에 그만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죠.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나요? 피크 시즌은 시간당 48,000개입니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1년 평균 6천만 개 정도죠. 손이 떨렸습니다. 48,000개. 시간당. 초당 13개가 넘는 숫자였어요. 1초에 13개의 가방이 분류되고 이동하고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뜻이었죠. 오류율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0만 개당 0.9건입니다. 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99.999% 정확도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0만 개당 0.9. 100분율로 환산하면 99.999.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컨베이어 벨트 옆을 지나갔습니다. 가방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도윤 씨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죠. 똑같은 경로가 3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복 경로입니다. 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하나가 막혀도 즉시 우회가 가능하죠. 가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죠.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이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붙어 있었죠. 각 화면마다 다른 구역이 보였습니다. 관제실입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모든 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점이 하나의 가방이었죠. 녹색 점, 노란색 점, 그리고 빨간색 점. 빨간색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외 상황입니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태그 인식 오류, 무게 초과, 금지 물품 의심. 빨간 점이 뜨면 1분 내에 격리하죠.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순간 담당 직원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쳤죠. 빨간 점이 특정 경로로 이동했어요. 메인 라인에서 분리됐습니다. 53초. 도윤 씨가 시계를 봤어요. 목표는 60초 이내. 잘했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분. 단 1분 안에 문제를 찾고 판단하고 격리한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른 구역으로 갔어요. 여기는 더 조용했죠. 기계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비 구역입니다. 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예방 정비를 하는 곳이죠. 작업자 몇 명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고장난 게 아니었죠. 예정된 교체였습니다. 왜 멀쩡한 걸 바꾸나요? 제가 물었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고장은 사건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명이 다하기 전에 교체하면 뉴스거리가 사라지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장은 일정이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유럽에서 봤던 공항들이 떠올랐습니다. 히드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모두 유명한 공항들이었죠. 하지만 가방 분실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장을 사건으로 봤어요. 일어나면 수습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장을 일정으로 봤어요. 일어나기 전에 막는 거죠. 다시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녹색 점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죠. 하루 평균 몇 시간 운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4시간입니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멈추지 않아요. 점검은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도윤 씨가 말했죠. 그때도 완전히 멈추진 않습니다. 구역별로 돌아가며 하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심장. 이게 한국 공항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모니터 벽, 컨베이어 벨트, 작업자들. 모든 게 렌즈에 담겼죠. 도윤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윤 PD님, 사람들은 빠름만 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느림입니다. 느림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최악의 순간을 느리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평균을 빠르게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최악을 견디게 하는 건 어렵죠.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최악을 느리게, 최악을 견디게. 이게 한국 시스템의 본질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손에 든 카메라가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죠. 이 영상을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서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죠. 14분. 일주일 평균. 이 숫자 뒤에 130km가 숨어 있었습니다. 4만 8천 개 처리 능력이 숨어 있었어요. 99.999% 정확도가 숨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퍼즐 한 조각.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마틴 슈미트.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PD 잘 지내시죠? 슈미트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네, 교수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슈미트 교수는 베를린 물류학회 석좌 교수였습니다. 48살. 유럽 공항 물류 시스템의 권위자였죠. 저와는 5년 전 프랑크푸르트 공항 다큐 촬영 때 만났어요. 다음 달 베를린 학회에서 발표할 건데요.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주제가 공항 수화물 시스템의 최적 투자예요. 한국 사례도 다룰 겁니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말이에요. 과잉 투자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잉 투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 PD 현실을 봐야 해요. 3중 경로 24시간 운영, 1분 내 격리. 이건 과잉이에요. 99% 정확도면 충분합니다. 99.999는 낭비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근거를 물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나요? 있죠. 슈미트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유럽 주요 공항 평균 정확도가 98.5%예요. 승객 불만도 낮아요.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좋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8.5%. 한국의 99.999와 1.5% 차이.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1년에 6천만 개를 처리한다면 1.5%는 60만 개였습니다. 60만 명의 가방이 잘못 간다는 뜻이었죠. 교수님,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60만 개요. 1년에 60만 개가 틀려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슈미트 교수가 웃었습니다. 윤 PD, 비용을 생각해야 해요. 그 1.5%를 막으려고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중복 시스템, 예방 정비, 24시간 모니터링.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유지비가 얼마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 안 돼 있어요.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하지만 추정치로는 유럽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맞아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생겼죠. 정말 그럴까? 우리가 과잉 투자를 한 걸까? 교수님 발표는 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슈미트 교수가 대답했죠. 베를린 국제학회에서요.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참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슈미트 교수가 환영한다는 투로 말했어요. 윤 PD 의견도 듣고 싶어요. 한국 입장에서 반박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죠. 과잉 투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너무 많이 쓴 걸까? 99%면 충분한 걸까?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루 10만 개 이상의 가방이 움직이죠. 그중 1%, 1000개, 1000명의 가방이 잘못 간다면 1000명이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1000명이 불안해하죠. 1000명의 여행이 망가집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유품을 잃어버린 그날.
어머니의 눈물. 그게 1% 안에 포함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죠. 신뢰였습니다. 결심했어요. 베를린에 가야겠다고. 슈미트 교수 앞에서 증명해야겠다고. 한국의 투자가 과잉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관제실, 컨베이어 벨트, 정비구역. 모든 장면을 분석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를 설득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했어요. 숫자만으론 안 됐습니다. 실제 사례가 필요했죠. 박도윤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 PD님. 도윤 씨가 받았어요. 도윤 씨, 부탁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 사례가 있나요? 시스템이 한계까지 몰린 적이요. 도윤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18분의 위기. 18분? 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18분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국제선 전체가 연쇄 지연됩니다. 그날 우리는 그 18분과 싸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필요한 사례였어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일 오세요. 도윤 씨가 말했죠. 그날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다시 가봐요. 18분이 뭔지 직접 느껴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8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착륙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안에도 수백 개의 가방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짐,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살. 그리고 18분 후 그 가방들은 주인을 만나겠죠. 정확하게, 안전하게, 한국의 약속대로. 슈미트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99%면 충분하다. 과잉 투자다. 아니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99%는 1%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1%의 눈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0.01%를 향해 달렸죠. 그게 과잉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18분의 진실을. 최악의 순간에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어요. 0으로 맞췄습니다. 18분. 1080초. 이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내일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12분이 맞았죠.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수화물까지 단 12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 한 번으로는 부족해. 재현성을 증명해야 해.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15년 전 일이 떠올랐죠.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파리에서 로마로 환승할 때였어요. 어머니 가방이 사라졌죠. 그 가방엔 할머니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반지 하나. 어머니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수화물은 단순한 짐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삶의 조각입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 왜 어떤 공항은 완벽하고 어떤 공항은 엉망인지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앞에 한국 공항이 있었어요. 12분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깜빡거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갔어요. 이번엔 다른 항공사였죠. 도쿄발 오전 6시 30분 도착편.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입국장이 한산했어요. 승객이 150명 정도였죠.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9분.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해봐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피크 시간대였어요. 승객이 400명 가까이 됐죠. 이번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4분이었어요. 넷째 날 밤 11시 뉴욕발. 심야 시간대 13분. 다섯째 날 오전 10시 방콕발. 주말 아침 15분. 여섯째 날 오후 5시 시드니발. 저녁 피크 14분. 일곱째 날 새벽 4시 LA발. 이른 새벽 11분. 일주일 동안 7번 비행했습니다. 7개 다른 항공사, 7개 다른 시간대, 7개 다른 게이트. 평균 14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데이터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숫자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어요. 12, 9, 14, 13, 15, 14, 11. 평균 14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아니었어요. 설계였죠.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조급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 숫자들을 보니 달랐어요. 이건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동시에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폭발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걸까?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심장부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체험이 아니라 해부를 해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 촬영 허가를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죠. 보안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공개가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을 총동원했어요. 설득했고 요청했고 간청했죠. 이틀 동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어요. 제한적이지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안 관련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할 것. 직원 얼굴은 동의 없이 촬영 금지. 장비 일련 번호는 가릴 것. 조건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의 본질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을 보고 싶었죠. 촬영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그 심장부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스톱워치를 손에 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0으로 맞춰진 숫자를 바라봤어요. 내일 이 스톱워치가 무엇을 재게 될까?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지하 130km 깊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내일이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긴장감과 한국인으로서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두 감정이 제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다시 공항 지하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갔죠. -5층. 엘리베이터 숫자판에서 가장 아래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숨이 멎었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수평선처럼 뻗어 있었어요. 3층 구조. 각 층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섰어요. 환영합니다, 심장부에. 목소리가 울렸죠.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기계음에 묻혔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천장이 높았습니다. 10m는 좋게 됐어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죠. 전체 길이가 130km라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거리예요. 모두 지하에 숨어 있죠. 손이 떨렸습니다. 130km. 그 거리가 이 땅 밑에 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규모였어요.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나요? 피크 시즌 기준 시간당 48,000개입니다.
도윤 씨가 말했죠. 1년 평균은 6천만 개 정도고요. 계산이 빨랐어요. 시간당 4만 8천. 1초에 13.3개. 거의 1초에 14개 가까이 처리한다는 뜻이었죠. 컨베이어 벨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검은색 캐리어, 빨간 배낭, 파란 가방. 각기 다른 크기와 색깔이었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한 가방을 가리켰어요. 태그를 보세요. 바코드와 RFID가 붙어 있었죠. 바코드는 기본이고요. 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RFID는 전파로 읽어요. 가방이 지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인식하죠. 1초에 100개까지 읽을 수 있어요. 1초에 100개. 그 숫자에 또 놀랐습니다. 앞으로 걸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세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 나왔죠. 똑같은 경로가 셋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 경로예요. 도윤 씨가 말했죠. 하나가 막혀도 즉시 우회합니다. 가방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만약 셋 다 막히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수동 우회 경로도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만약. 이 중에 안전장치였어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방이 나타났어요.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죠. 수십 개의 화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제실입니다. 도윤 씨가 소개했어요. 모든 가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곳이죠.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공항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위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 점 하나하나가 가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가방이 보이죠.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흐르는 것 같았죠. 아름다웠습니다. 녹색은 정상이에요. 도윤 씨가 설명을 이어갔죠. 노란색은 주의 처리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빨간색은 예외 상황입니다. 예외요? 태그 인식 오류, 무게 초과, 금지 물품 의심. 도윤 씨가 말했어요. 빨간 점이 뜨면 1분 내에 격리해야 합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담당 직원이 즉시 반응했죠. 키보드를 빠르게 쳤습니다. 지켜봤어요. 빨간 점이 메인 경로에서 벗어났죠. 별도 레인으로 이동했습니다. 48초. 1분도 안 걸렸어요. 빨랐죠? 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60초 이내. 항상 달성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분. 겨우 1분 안에 문제를 찾고 판단하고 조치한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 맞나 싶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조금 조용했죠.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구역입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예방 정비를 하는 곳이죠. 한 작업자가 벨트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죠. 15년은 해본 솜씨 같았습니다. 고장 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작업자가 대답했어요. 수명이 80% 됐어요. 미리 바꾸는 거죠. 80%요? 아직 20% 남았잖아요. 작업자가 웃었습니다. 고장 나면 늦어요. 미리 바꾸면 고장이 없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고장 나기 전에 바꾼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한다. 이게 한국식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변수라고 부르죠. 예상 가능한 변수.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벽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18분. 빨간색이었어요. 저게 뭔가요? 제가 가리켰습니다. 도윤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의 규율입니다. 복구 제한 시간. 18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왜 18분인가요? 국제선 최소 연결 시간 때문입니다. 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환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다음 비행기 타기까지 최소 시간이 60분이에요. 그중 수화물 이동 시간이 30분. 여유를 빼면 18분이 한계죠. 계산이 빨랐습니다. 18분. 1080초. 이 시간을 넘기면 연쇄 지연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요. 하지만 가까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날이 뭐예요? 도윤 씨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18분의 위기. 시스템이 한계까지 몰린 날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윤 PD님을 부른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듣게 되는구나. 18분의 진실을. 계속해 주세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도윤 씨가 관제실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요. 그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날짜가 떴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관제실은 평화로웠어요. 녹색 점들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죠. 오전 10시 35분. 평범한 여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죠. 그리고 둘, 셋, 넷. 순식간에 빨간 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면 속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키보드를 쳤죠. 하지만 빨간 점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50개. 뭐죠 이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중복 태그 유입 사건입니다. 특정 항공사 외주 벤더가 저가 태그를 반입했어요. 같은 번호가 847개나 찍혀 나왔죠. 847개. 그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윤 씨가 계속 말했죠. B씨와 D구역이 128% 과부하에 걸렸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느려지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어요. 과부하 경고. 시스템 위험. 그리고 타이머가 시작됐죠. 18분 0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8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긴급 투입됐어요. 손으로 태그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600개를 골라냈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15분, 12분, 9분.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제 심장이 타이머와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죠. 6분, 3분, 1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 0분 35초.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정상화. 타이머가 멈췄어요. 17분 25초.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7분 25초.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35초 남기고 복구했습니다. 지연된 항공편은 3편. 모두 기상이나 관제 사유였어요. 수화물 때문은 단 한 건도 없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8분. 그 시간 안에 847개의 문제를 해결했다. 20명이 600개 태그를 교체했다. 35초를 남겼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었어요. 슈미트 교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99%면 충분하다. 과잉 투자다. 아니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8분의 위기. 99% 시스템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수백 편이 지연됐겠죠. 수만 명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99.999%. 그 0.01의 차이가 18분을 만들었어요. 35초의 여유를 만들었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윤 PD님, 사람들은 28분을 모릅니다.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매일 이 벽을 보며 기억하죠. 벽면의 빨간 글씨를 다시 봤어요. 18분. 그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율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죠. 한국이 세계의 한 약속.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벽면을 찍었어요. 18분. 빨간 글씨. 이걸 세계에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베를린 학회. 슈미트 교수. 과잉 투자론. 이제 답할 준비가 됐습니다. 숫자로 영상으로 진실로. 18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한국의 투자가 왜 필요한지 증명하겠습니다. 관제실을 나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녹색 점들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 평화 뒤에 18분의 긴장이 숨어 있다는 걸. 저 녹색 뒤에 빨간 준비가 있다는 걸.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긴장하는 나라. 일상을 위해 비일상을 준비하는 나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상으로 올라갔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가 무거웠어요. 18분의 무게, 35초의 무게, 99.999%의 무게. 이제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이틀 후였습니다.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모니터링 팀을 만나러 왔죠. 관제실 옆 작은 방. 4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모니터링 팀이에요. 빨간 점을 잡는 사람들이죠. 가장 왼쪽에 앉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35살. 이 일한 지 12년 됐죠. 12년. 그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집중력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하루에 빨간 점이 몇 개나 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200개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피크 시즌엔 300개까지 갑니다. 200개. 하루에. 그 숫자에 놀랐어요. 모두 잡나요? 네. 민준 씨가 자신 있게 말했죠. 1분 내에 전부 격리합니다. 목표 달성률 99.8%예요. 99.8.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옆에 앉아봤습니다. 모니터를 함께 봤어요. 녹색 점들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 민준 씨가 즉시 반응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죠. 창이 떴습니다. 가방 정보가 보였어요. 무게, 크기, 태그 번호, 출발지, 목적지. 무게 초과네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32kg. 기준은 30kg죠. 키보드를 쳤습니다. 가방이 별도 레인으로 이동했어요. 42초. 1분도 안 걸렸죠. 항상 이렇게 빠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습이에요. 민준 씨가 웃었죠. 12년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다른 직원도 소개됐어요. 박서연 씨. 28살. 6년 경력.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가 뭐예요? 제가 서연 씨에게 물었어요. 중복 태그요. 서연 씨가 대답했죠. 같은 번호가 여러 가방에 찍히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해요. 하나하나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균 5분. 하지만 18분 안에는 끝내야 하니까 긴장돼요. 18분. 그 숫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모든 게 18분으로 귀결되고 있었어요.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출국 피크 시간이죠. 가방이 폭증해요. 빨간 점도 2배로 늘어나고요. 그 시간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오세요. 민준 씨가 말했죠.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다시 관제실에 왔어요. 분위기가 달랐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녹색 점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죠. 마치 별똥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시스템 안에 몇 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42,000개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피크 근처죠. 42,000.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때 빨간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떴어요. 민준 씨와 서연 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쳤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죠.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지켜봤어요. 20초 만에 5개 처리, 30초 만에 7개, 1분 만에 12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빨간 점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 빨간 점이 123개 떴어요. 모두 처리됐죠. 단 한 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땀을 닦았어요. 책임감이에요. 저 가방 하나하나가 누군가 거예요. 누군가의 옷, 선물, 추억.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년. 민준 씨는 1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루 200개씩. 1년이면 7만 3천 개. 12년이면 87만 6천 개. 87만 6천 명의 가방을 지킨 거예요. 87만 6천 번의 안심을 만든 거죠. 도윤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윤 PD님 편지함 보여드릴까요? 편지함이요? 네. 도윤 씨가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 하나를 꺼냈죠. 고객 편지들이에요. 저희가 받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결혼 반지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신혼여행 가방에 넣었다가 잊어버릴 뻔했죠. 하지만 제 손에 정확히 돌아왔어요. 덕분에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두 번째 편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갔습니다. 가방에 아버지 사진을 넣었어요. 공항에서 가방을 받는 순간 울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편지. 딸아이 생일 선물이 무사히 왔어요. 해외 출장 중에 산 인형이었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결혼 반지, 아버지 사진, 딸의 선물. 이게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어요. 12분, 14분, 18분. 그 시간 안에 누군가의 행복이 결정됐죠. 슈미트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99%면 충분하다. 1%는 감수할 수 있다. 아니었어요. 그 1% 안에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딸의 선물이 있었죠. 1%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였죠. 상처였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PD님, 우리는 가방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거죠. 마음을 전한다. 그 표현이 완벽했어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떠올랐죠. 유품을 잃어버린 그날. 파리공항. 할머니 금반지. 만약 그때 한국이었다면, 만약 그때 이 시스템이었다면, 어머니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 반지를 받았을 겁니다. 추억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 생각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미안했죠. 왜 진작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세계가 모르고 있을까? 베를린 학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슈미트 교수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이 편지들을, 이 눈물들을, 이 마음들을. 과잉 투자가 아니에요. 필수 투자였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죠. 1%를 포기하는 건 1%의 마음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0.01까지 지켰죠. 모든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나라. 효율 뒤에 감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나라.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녹색 점들이 흐르고 있었죠.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쁨이에요. 누군가의 안심.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빨간 점.
저건 위기가 아니었어요. 기회였죠. 누군가의 눈물을 막을 기회. 누군가의 미소를 지킬 기회. 민준 씨가 다시 키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47초 만에 해결했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죠. 뭐가요? 지켜주셔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하지만 세계에선 당연하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런던에서, 뉴욕에서. 가방은 늘 늦었고 자주 사라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연함을 만들었어요. 기적을 일상으로 바꿨죠.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비구역을 집중 취재하러 왔어요. 도윤 씨가 직접 안내했죠. 여기가 심장의 심장입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시스템을 살리는 곳이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컨베이어 벨트 부품들이 정렬돼 있었죠. 모터, 센서, 롤러, 벨트. 하루에 몇 개나 교체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120개요.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예방 정비가 대부분이죠. 120개. 하루에. 1년이면 43,800개. 엄청난 숫자였어요. 한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손이 거칠었어요. 수십 년 기계를 만진 손이었죠. 소개합니다. 도윤 씨가 말했어요. 이철수 기술장. 30년 경력이에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이 단단했어요. 굳은 살이 느껴졌죠. 30년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철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일만 했어요. 처음엔 단순 정비였죠. 지금은 시스템 전체를 봅니다. 30년. 그 세월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기계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어떻게 고장을 미리 아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리요. 철수 씨가 대답했죠. 기계는 말을 해요. 소리로. 진동으로. 냄새로도 하죠.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수 씨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들어보세요. 저도 귀를 댔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죠. 이게 정상이에요. 철수 씨가 말했어요. 리듬이 일정하죠. 하지만 고장 나기 전엔 달라져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섞여요. 정말요? 네.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30년 들으면 귀가 기억해요. 몸이 알아요. 다른 벨트로 갔습니다. 철수 씨가 손을 댔어요. 진동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이상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진동이 불규칙해요. 베어링 문제겠네요. 확인해 봤습니다. 부품을 열었어요. 베어링이 보였죠. 겉으론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봐요. 작은 균열이 있죠. 이틀 후면 깨져요. 돋보기로 봤습니다. 정말 작은 금이가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였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경험이에요. 철수 씨가 웃었죠. 30년 보면 몸이 알아요.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정확했죠.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벨트를 돌렸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완벽하네요. 철수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장인이구나. 30년의 무게구나.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8시간이 기본이죠.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생기면 밤새워요. 18분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18분. 또 그 숫자였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철수 씨가 컨베이어 벨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제 아이 같아요. 30년 키워왔죠. 아프면 저도 아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계를 아이처럼, 시스템을 생명처럼.
이게 한국 장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20대, 30대.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한 젊은 작업자가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28살쯤 돼 보였어요.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6년이요. 작업자가 대답했죠. 철수 기술장님께 배우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작업자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바꾼 부품 덕분에 누군가 가방을 받잖아요. 그 생각하면 힘이 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8살. 그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다니. 도윤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윤 PD님, 우리 팀은 특별해요. 고장을 기다리지 않죠. 고장을 만들지 않아요. 예방 정비 스케줄을 받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매일 120개, 일주일에 840개, 한 달에 3,600개. 쉬지 않고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예정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부품마다 수명이 있어요. 80% 되면 교체하죠. 100%까지 안 써요. 왜 20%를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윤 씨가 말했죠. 투자예요. 신뢰에 대한 투자죠. 신뢰에 대한 투자. 그 말이 완벽했어요. 철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윤 PD님, 고장은 두 가지예요. 예상 가능한 고장과 예상 못한 고장. 우리는 예상 가능한 건 전부 막아요. 그럼 예상 못한 것만 남죠. 그것도 준비하고요. 어떻게 준비해요? 백업이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핵심 부품의 3배를 준비해요. 언제든 교체 가능하죠. 3배. 그 숫자에 또 놀랐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게 전부 백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모터 300개, 센서 500개, 롤러 1000개. 언제든 쓸 수 있게 준비돼 있죠. 슈미트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과잉 투자, 낭비, 비효율. 아니었어요. 이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이었어요. 안전망이었죠. 유럽 공항들이 떠올랐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면 주문하죠. 배송 기다려요. 며칠씩 걸립니다. 그 사이 시스템은 멈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창고에 준비돼 있었어요. 15분이면 교체 가능했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고장은 사건이 아니라 일정이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졌어요. 언제 적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이요. 철수 씨가 대답했죠. 제가 적었어요. 우리 팀 신조예요. 10년. 그 세월 동안 이 문장을 지켜왔구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벽면을 찍었어요. 철수 씨를 찍었죠. 작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했죠. 30년. 철수 씨의 30년. 하루 120개씩, 1년에 43,800개씩, 30년이면 114만 개. 114만 개의 부품을 교체했어요. 114만 번 시스템을 살렸죠. 114만 명의 여행을 지켰습니다. 그 누적이 99.999%를 만들었어요. 18분의 여유를 만들었죠. 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철수 씨가 물었죠. 지켜주셔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또 그 말이었어요. 당연한 일. 하지만 세계에선 당연하지 않았죠.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철수 씨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당연함을 만드는 사람들. 기적을 일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정비구역을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정확하게, 쉬지 않고. 저 벨트 하나하나에 철수 씨 손길이 있었습니다. 30년 경험이 녹아 있었어요. 114만 번의 정성이 담겨 있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위대함, 들리지 않는 곳의 헌신. 세계는 12분만 봅니다. 18분만 보죠. 하지만 그 뒤엔 30년이 있었어요. 120개가 있었죠. 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베를린에서 슈미트 교수에게 세계의 과잉이 아니에요. 필수였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투자였죠. 신뢰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회가 열렸어요. 슈미트 교수와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죠. 수화물을 붙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어요. 가방이 사라지는 걸 봤죠. 저 가방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인천 지하 130km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철수 씨, 도윤 씨. 그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겠죠. 10시간을 날았습니다. 베를린 테겔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쳤죠. 수화물 수령장으로 갔습니다.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오랜만이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가방이 안 나왔어요. 30분, 40분. 여전히 없었죠. 55분 만에 가방이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어요. 바퀴도 하나 떨어져 나갔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의 현실이구나.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켰죠.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8분의 진실. 그 제목을 적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죠. 인천공항 데이터, 영상, 편지들.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회장으로 갔어요. 베를린 국제 컨벤션 센터. 거대한 건물이었죠. 등록을 마쳤습니다. 명찰을 받았어요. 윤서아 한국 탐사 PD. 대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400명은 좋게 앉을 공간이었어요.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죠.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무대에 섰어요. 박수가 터졌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항 수화물 시스템의 최적 투자예요. 효율과 비용의 균형이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유럽 주요 공항 데이터였죠. 히드로 공항 정확도 98.3%. 슈미트 교수가 말했어요. 샤를드골 98.6. 프랑크푸르트 98.7. 평균 98.5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인천공항 데이터가 나왔어요. 인천공항 99.999%.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비용 비교 그래프였죠. 유럽 평균 대비 3배 이상 투자. 슈미트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유지비도 2배, 인력도 1.5배.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1.5% 차이를 위해 3배를 쓴다. 슈미트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건 과잉 투자의 전형입니다. 99%면 충분해요. 승객 불만도 났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99%를 목표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이상은 비효율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듯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슈미트 교수가 저를 봤죠. 윤 PD 반갑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말했어요. 의견 있으세요? 네. 제가 일어섰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봤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제 발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18분의 진실. 제목이 크게 보였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인천공항은 비싸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평균보다 3배 비싸죠.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2023년 7월 15일 영상이 나왔죠. 이날 인천공항에 위기가 왔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복 태그 847개 유입. 시스템 과부하 128%.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폭증하는 장면. 경고음. 긴장하는 직원들. 18분. 제가 말했어요. 이 시간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국제선 전체가 연쇄 지연됩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나왔죠. 18분 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20명 긴급 투입. 600개 태그 수동 교체. 분류 재시작. 15분, 12분, 9분. 타이머가 줄어들었어요. 대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6분, 3분, 1분. 그리고 0분 35초. 녹색 불이 켜졌죠. 정상화. 17분 25초. 제가 말했습니다. 35초를 남기고 복구했어요. 지연된 항공편 단 3편. 모두 기상이나 관제 사유. 수화물 때문은 0건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고객 편지가 나왔죠. 이게 그 1.5%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 아버지 사진, 딸의 선물. 교수님은 이걸 포기하라고 하세요? 슈미트 교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철수 씨 사진이 나왔죠. 30년 경력 기술장. 이 사람은 30년 동안 매일 120개 부품을 교체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114만 개를 바꿨죠. 고장 나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이게 과잉인가요? 아니면 책임인가요?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벽면에 적힌 문구. 18분. 효율은 평균의 게임이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최악의 게임이죠. 한국은 최악을 준비해요. 평균이 아니라. 슈미트 교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교수님은 99%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1% 안에 누군가 인생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어요. 청중 전체가 일어섰죠. 슈미트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섰죠. 윤 PD.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과잉이 아니었어요. 슈미트 교수가 계속 말했죠.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죠. 슈미트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제 편견을 인정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한국 시스템은 옳았어요. 저는 배워야겠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의 떨림이었죠.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청중 전체가 환호했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죠. 명함을 건넸습니다. 프랑스 공항공사 이사가 말했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방문해도 될까요? 싱가포르 창의 공항 관계자도 왔죠. 협력하고 싶어요.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18분에 대해 궁금해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어요.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학회가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했죠.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주문했어요. 윤 PD 고맙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말했어요. 제 편견을 깨줘서요. 편견이요? 네. 슈미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20대에 가족이 물류 사업을 했어요.
아시아산 저가 설비를 샀다가 큰 손실을 봤죠. 그때부터 아시아 기술을 불신했어요. 그랬군요. 제가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가가 아니었어요. 고품질이었죠.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내일 제 강의에서 발표하겠어요.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모범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 관점을 바꾸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슈미트 교수가 고개를 저었죠. 배운 건 저예요. 99%의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1%가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여보세요, 윤 PD님. 도윤 씨가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인정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오르니까요. 민준 씨께도 전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철수 씨께도요. 그분들 덕분이에요. 전하겠습니다. 도윤 씨가 대답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18분.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080초. 그 시간 안에 한국이 무엇을 지켰는지 이제 세계가 알았어요. 결혼 반지, 아버지 사진, 딸의 선물. 1% 안의 인생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어요. 효율보다 신뢰를, 평균보다 최악을, 숫자보다 사람을.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고, 과잉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웃었어요. 15년을 기다렸죠. 이 순간을.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수령장에 서겠죠. 스톱워치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12분 후 제 가방을 받을 겁니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한국의 약속대로. 그게 한국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 18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수령장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취재였죠. 도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도윤 씨가 웃었어요. 베를린 이야기 들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죠. 잘하셨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에 섰어요. 스톱워치를 꺼냈죠. 0으로 맞췄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혼잣말했어요. 이 친구.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1분 후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스톱워치를 멈췄어요. 여전하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당연하죠. 도윤 씨가 말했어요. 우리니까요. 관제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도윤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앞에 앉았죠. 총괄 멘트 부탁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도윤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효율은 평균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최악의 게임이에요. 우리는 최악을 준비하죠. 그게 한국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슈미트 교수 이야기도 해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어제 연락 왔어요. 공개 석상에서 한국 모델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셨대요. 과잉이 아니라 보험이었다고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99%의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1%가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이었죠. 도윤 씨 마지막 한마디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도윤 씨가 카메라를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여러분이 공항에서 가방 받을 때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민준 씨, 철수 씨, 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매일 18분과 싸워요. 여러분 위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99.999%. 도윤 씨가 말했죠.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에요. 30년 경험, 120개 일일 교체, 18분 규율의 결과예요. 그리고 1%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마음이죠.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촬영 중이었으니까.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촬영이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도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대답했죠. 고마운 건 저예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요. 악수를 했습니다. 단단했어요. 18년 경력의 무게가 느껴졌죠.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소리가 들렸죠.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모니터링 팀 앞에서. 잘 됐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을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최고니까요. 철수 씨도 만났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윤 PD님. 철수 씨가 반겼어요. 독일은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인정했어요. 과잉이 아니라 보험이라고요. 철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30년 보람이 있네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 씨 덕분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각자 가방을 끌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지하 130km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8분이 무엇인지, 민준 씨, 철수 씨, 도윤 씨가 누구인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몰라도 됐죠. 가방만 정확히 받으면 됐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을 만드는 것. 칭찬받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어요. 0으로 맞춰져 있었죠. 0초에서 다시.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이 스톱워치는 내일도 최악을 기다려요. 그리고 한국은 또 한 번 그 최악을 설계로 이기겠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공항을 봤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감동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가. 15년 전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유품을 잃어버린 그날. 파리공항. 할머니 금반지. 만약 그때 한국이었다면. 만약 그때 이 시스템이었다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한국이에요. 이제 이 시스템이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슈미트 교수였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제가 받았습니다. 윤 PD. 슈미트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 강의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모델의 우수성을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놀라워했어요. 슈미트 교수가 대답했죠. 모두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공항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 PD. 슈미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논문 철회할게요. 과잉 투자로는 틀렸어요. 교수님. 제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슈미트 교수가 말했죠. 제가 배웠어요. 99%는 1%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게 위대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트로부터 18분 위기. 민준 씨, 철수 씨, 도윤 씨. 편지들. 베를린 학회.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한국의 이야기로 편집을 마쳤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18분의 기적, 한국공항이 세계를 가르치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의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눈물 났어요. 세계에 알려야 해요. 하나씩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처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빛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이제 세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빛을, 18분의 기적을, 스톱워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0으로 맞춰져 있었죠. 내일도 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혼잣말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감동을.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18분의 이야기는 끝났죠. 아니에요.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한국을 알리는 시작. 세계에 보여주는 시작. 자랑스러움을 나누는 시작.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한국은 계속될 겁니다. 18분의 약속을 지키며 99.999%를 향해. 그게 한국이에요. 멈추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평균이 아니라 최악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영원히.